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사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안나입니다. 이 채널은 제가 여러 플랫폼에서 봤던 그런 해외 사건, 사고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해드리는 채널이에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호주에서 있었던 15살의 소녀, 레이첼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레이첼은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많고 춤도 잘 추고 되게 완벽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항상 레이첼을 보면 어쩜 저렇게 완벽한 아이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질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던 캐롤라인이었습니다. 사실 캐롤라인은 외모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데요. 몸이 좀 뚱뚱했고 얼굴에 여드름도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었고 그래서 항상 밝아 보이는 레이첼을 질투했다고 합니다. 캐롤라인의 가정 환경 또한 좋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매일 싸우는 모습을 캐롤라인은 지켜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울하게 지냈던 캐롤라인에게 레이첼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항상 그녀를 지켜보면서 그녀의 삶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캐롤라인은 만약에 내가 레이첼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레이첼의 삶을 대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레이첼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합니다. 1983년 9월 12일 레이첼은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났어요. 아빠 마이클과 엄마 엘리자베스 그리고 2명의 여동생이 있었고요. 이 집안은 늘 화목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레이첼의 집안에는 예술가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디자이너나 장난감 제작자, 어린이 동화 작가, 시각 예술가 이렇게 그녀의 집안은 예술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이첼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6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는데요. 어린 나이인데도 발레에 상당히 열정적이었다고 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발레복으로 딱 갈아입고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발레 연습을 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는 레이첼이 댄스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을 데리고 그 댄싱 클럽에 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학교에서 하는 그런 뮤지컬 공연에 배우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레이첼이 댄스에 소질이 있으니 너는 앞으로 전문성을 더 쌓아서 그쪽으로 커리어를 만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레이첼 본인도 나는 춤추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앞으로 더 연습하고 배워서 댄스로 커리어를 쌓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주니어 댄서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 레이첼은 모델 수업 과정에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여성 피트니스 잡지에 나와서 모델로 정식 데뷔를 하기도 했습니다. 레이첼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댄스에 더욱 집중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예체능은 연습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레이첼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몇 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고 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이첼은 학교를 그만두고 정식으로 댄스를 배울 수 있는 댄스 팩토리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첼의 부모는 이런 그녀의 생각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레이첼이 댄스를 너무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지만 만약에 그녀가 나 더 이상 춤추기 싫어. 나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어. 라고 하고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그때 다시 공부를 하고 다른 직업을 찾기에는 너무 늦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레이첼은 이 춤에 대한 열정이 꺾이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도 레이첼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1998년 1학년이 끝났을 무렵 레이첼은 댄스 팩토리로 전학을 갔어요. 그녀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때 그곳에서 첫 남자친구인 매니도 만났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자기가 좋아하는 댄스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1999년 3월 1일 레이첼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아빠가 원래 근처에 있는 트램 정류장에 태워줬는데요. 이날도 어김없이 아빠의 차를 타고 트램 타러 가요. 그리고 리치몬드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갑니다. 이 친구 집은 이 댄스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같이 만나거나 아침도 먹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 그 학창 시절에는 꼭 이런 친구 집 하나 있지 않나요? 친구들 다 모이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날도 친구들을 만났고 여기서 남자친구 매니와도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같이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이날 레이첼은 웬일인지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다고 해요. 남자친구 매니한테 이렇게 작은 하트 모양 리본을 선물하기도 하고 상당히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실 나 있잖아.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알바를 하게 됐어. 나 곧 큰 돈이 생길 것 같아. 너무 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궁금하잖아요. 뭔데 나도 좀 알려줘. 뭐야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들에게 어떤 알바인지 누가 소개시켜줬는지는 전혀 말해주지 않아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레이첼과 매니가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한 신발 가게에 갔는데 레이첼이 $100짜리 신발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매니 사실 나 이 신발 너무 사고 싶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비싸서 안 된대. 근데 괜찮아. 내가 이제 곧 많은 돈을 벌게 될 거거든. 그걸로 이거 살 수 있을 거야. 나 너무 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가 아니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야? 누가 알려줬어? 라고 물어보는데 매니에게도 그건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레이첼은 되게 솔직한 아이였고 더구나 남자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었는데 매니가 집요하게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내 오래된 친구가 나에게 좋은 자리를 알려줬어. 그리고 나 오늘 걔 만나러 갈 거야. 그럼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 또래 여자들은 좀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니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냥 여자들만의 비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오후 5시 30분 댄스 수업이 모두 끝났고 레이첼과 친구들은 근처에 있는 한 트램 정류장으로 같이 걸어갔어요. 정류장에 다 도착했을 때 레이첼은 갑자기 다른 트램을 타야 된다면서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매니에게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오래된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난 다른 방향으로 갈게. 안녕 내일 보자. 이러고 가요. 그리고 그녀는 친구들과 헤어진 정류장에서 걸어서 한 2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왈삼 스테이션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녀의 집과는 전혀 반대 방향이었다고 합니다. 저녁 6시 30분 엄마 엘리자베스는 저녁을 하고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레이첼이 평소보다 늦자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빠 마이클이 레이첼을 트램역에서 픽업을 해오는데 이날은 아빠가 부모님 댁에 잠깐 간 상태라서 레이첼이 알아서 집으로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7시 반이 되어도 레이첼이 집에 오지 않자 엄마 엘리자베스와 아빠 마이클은 근처에 있는 모든 트램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레이첼은 없었어요. 엄마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예전에 레이첼이 밤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들이 따라와서 좀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레이첼은 밤을 되게 무서워하고 혼자 걸어다니는 것도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딸이 엄마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늦게 오니까 엄마는 분명 이건 무슨 일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레이첼의 가족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원래 10대들은 48시간 안에 다 집에 돌아와요. 그냥 놀러 간 거고 배고프거나 무서워지면 바로 올 거예요. 이렇게 조롱 섞인 듯이 레이첼의 가족에게 딸이 단순히 가출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엘리자베스는 레이첼의 남자친구 매니와 함께 레이첼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니가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오늘 레이첼이 오래된 친구를 보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왠지 그 친구가 레이첼에게 뭔가 괜찮은 일자리를 알려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되게 신나했다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이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몇 달 전에 레이첼이 돈을 벌 수 있는 모델 일을 제안받았다고 해도 되는지 엘리자베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레이첼이 좀 어리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레이첼이 실종되기 며칠 전인 2월 28일 다시 엄마에게 엄마 나 이거 모델 일 너무 하고 싶어 하면 안 될까? 돈도 많이 준다는데 내 모델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다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좀 꺼림칙했지만 딸이 좋아하는 모델 일이니 이 알바를 하는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도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모델 일을 누가 제안을 한 거야? 그 친구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지만 레이첼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엘리자베스와 남자친구 매니가 레이첼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사이 아빠 마이클은 근처에 있는 박스힐 경찰서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때도 경찰은 원래 어린 아이들이
가출을 잘 해요 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며 마이클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새벽까지 애가 안 들어오는데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이날 이 부부는 멜버른 시내를 돌아다니며 레이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부는 경찰서를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이때는 레이첼의 사진도 잔뜩 들고 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 실종 신고 리포트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전날 마이클이 직접 경찰서에 가기도 했었고 전화로 신고도 했는데 아직 실종 신고 리포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니 부부는 너무 당황했어요. 뭔가 이게 신고는 됐는데 경찰이 단순한 가출로 판단을 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레이첼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후 경찰서를 나온 부부는 레이첼의 댄스 학원에 가서 그녀의 사물함을 열어봤어요. 사실 이런 것도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인데 경찰이 워낙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부부가 직접 나서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물함에는 레이첼의 지갑이 있었고 그 안에는 약간의 돈과 트램 티켓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녀의 행방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부부는 레이첼과 매니가 갔던 신발 가게로 갑니다. 이제 엄마는 레이첼이 사고 싶어 했던 신발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였는지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나 그녀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신발을 샀을 수도 있으니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이 신발 가게 직원 말로는 3월 1일 레이첼이 실종되던 날 그녀가 이 가게에 와서 이 신발을 홀드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날 꼭 올 거니까 이 신발 팔지 말고 이 사이즈 꼭 남겨주셔야 돼요. 제가 꼭 사러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이날 정말 레이첼이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모델 알바를 하려고 어딘가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신발을 사러 온다고 했겠죠. 부부는 계속해서 주변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레이첼의 사진을 보여주고 혹시 이런 아이 본 적 없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가게의 한 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최근에 이 지역에 엄청 큰 불법 성매매 업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업자가 얼마 전 잡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린 여성을 착취해서 불법으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레이첼도 이런 곳에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가게의 직원은 레이첼이 불법 성매매 업소 직원에게 일자리 제안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레이첼은 거절을 했다고 해요. 부모 입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그녀가 큰 돈을 번다고 했고 그리고 어떤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근처에 불법 성매매 업소가 있는데 심지어 일자리를 제안받는 걸 본 사람도 있고 혹시나 우리 딸이 이런 업소랑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건에 휘말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엘리자베스와 마이클 부부는 성매매 업소에 연락을 해서 레이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 이 업소의 한 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일할 사람을 찾거나 일자리를 제안한 적은 전혀 없다. 아니 누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사람을 길거리에서 찾냐. 그리고 누가 그런 일자리 제안을 아무에게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는 레이첼이라는 아이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직원이 했던 말은 뭘까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부도 이 가게 직원이 레이첼이 성매매 업소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성매매 업소에 연락을 해봤던 거예요. 레이첼이 실종되고 다음 날인 3월 2일 저녁 부부는 신고했던 박스힐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 리치몬드 경찰서로 갔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너무 이 사건에 무관심하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으니 다른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박스힐 경찰서가 아닌 리치몬드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리치몬드 경찰서는 이미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박스힐 경찰서로 가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부부는 멜버른에 위치한 큰 병원에 연락을 해서 레이첼이 혹시나 사고로 오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경찰이 나섰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정보인데
경찰이 안 움직이니까 이런 것조차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엘리자베스와 마이클 부부는 딸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레이첼이 다니던 댄스 학원 옆에 한 카페가 있었는데 이 카페의 주인이 이 부부를 돕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 카페 주인은 박스 경찰서에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에게 제발 이 레이첼은 가출할 아이가 아니야. 내가 잘 아는데 분명 무슨 사고를 당한 게 분명해.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경찰은 전혀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엄마 엘리자베스가 중간중간 경찰에 연락을 해서 혹시 뭐가 나온 게 있냐, 뭐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냐라고 물었지만 경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3월 4일 경찰은 엘리자베스에게 레이첼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여자. 왜냐면 마지막에 레이첼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첼이 알고 있는 사람, 특히 여자는 빠짐없이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드디어 수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엄마는 조금 안심을 하면서 경찰이 요청하는 건 뭐든 다 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내놓은 가설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레이첼이 임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아니면 레이첼의 임신으로 남자친구 매니가 무척 화가 났고 그래서 레이첼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찰은 남자친구 매니를 조사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이미 명확했어요. 그리고 이 부모는 만약 레이첼이 임신을 했다면 가족에게 가장 먼저 얘기했지 절대 집을 나갈 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추가로 목격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목격자는 레이첼이 어떤 2명의 여자와 함께 리치몬드에 있는 역에서 함께 있는 거 봤다라고 했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했을 때 그건 레이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레이첼이 실종되고 나서 한 3일 뒤에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사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며칠 시간이 흐르자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레이첼의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가출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경찰이 레이첼의 집에 와서 그녀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봐도 레이첼 방 이런 거 보니까 사건을 당했을 만한 흔적은 전혀 없고요. 가출한 게 맞네요. 힘드실 거 아는데 심리 상담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시고 그 남아있는 2딸 동생들 잘 챙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경찰 맞나요? 당연히 부부는 그 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부는 직접 용의자를 찾기로 합니다. 부부는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이 누구였냐면 레이첼 집 주변에 사는 어떤 수상한 남성이었어요. 레이첼이 실종되기 한 2주 전부터 그녀의 집을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엄마 엘리자베스가 샤워를 하고 거실로 딱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어린 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엘리자베스가 너무 놀라서 남자를 내쫓았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혹시나 이 남성이 우리 딸에게 해를 가한 건 아닌가 하고 다시 박스의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이미 자기네들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자베스는 분노했고 경찰 차에 막 가방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실종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한 사람은 레이첼의 친구의 언니인 알리슨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 아줌마, 제가 방금 레이첼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레이첼 봤어요. 실종된 날 리치몬드에 있는 트램 정류장에서 레이첼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는 레이첼보다 조금 많아 보였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이렇게 나타난 새로운 목격자는 엘리자베스와 마이클 부부에는 간절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앨리슨이 데리고 경찰서로 다시 갑니다. 다행히 이때 경찰은 앨리슨이 몽타주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앨리슨은 레이첼과 함께 있었다던 그 평범해 보이는 여자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이 몽타주를 가지고
뭐 신문이나 잡지 이런 데 제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호주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쩐지 이 부부가 몽타주 속 얼굴이 되게 익숙해 보였다고 해요.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뭔가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이 얼굴은 이 부부가 10년 넘게 알고 있던 소녀의 얼굴이었어요. 캐롤라인 리드 로버슨. 캐롤라인의 가족은 1992년 레이첼의 가족과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레이첼은 10살이었고요. 캐롤라인은 15살이었어요. 레이첼과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와 딸 셋인 집이었습니다. 근데 나이대도 이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웃집끼리 왕래도 많고 이제 애들도 되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딸이 6명이니까. 그리고 레이첼의 부모인 엘리자베스와 마이클은 한 번씩 밖에 외출할 때 베이비시터로 이 캐롤라인을 고용해서 아이들이 캐롤라인과 함께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는 화목한 두 가정이 왕래도 작고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 캐롤라인의 집에는 불화가 되게 많았어요.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웠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갈등들이 3명의 딸들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롤라인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었어요. 나는 왜 비만이야? 내 얼굴은 왜 이래? 내 성격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매일 싸우는 거야? 왜 우리 집은 레이첼 집처럼 화목하지 못한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서 엄청난 사춘기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밖을 열고 딱 보면 레이첼의 집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가정이야. 특히 레이첼은 예쁘고 춤도 잘 추고 인기도 많고 매력도 있고 엄마 아빠도 너무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캐롤라인이 자기 스스로 더 비교를 하게 되면서 더 자괴감에 빠져들었던 거죠. 이제 그 캐롤라인의 일기장을 보면 그런 그림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 얼굴을 그리고 거기에 피자를 그린 거예요. 내 얼굴은 피자같이 못생겼어. 울긋불긋하고 피자처럼 내 피부는 너무 이상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했었나 봐요. 레이첼을 동경하던 캐롤라인은 자신이 레이첼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녀의 삶을 훔치고 내가 레이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내 인생은 글렀어. 캐롤라인으로서는 더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난 레이첼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보통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의 롤모델이 있고 그 사람이 동경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캐롤라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든 건지 자신이 동경하는 롤모델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녀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5년이 넘게 레이첼을 없애버릴 계획을 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캐롤라인이 잡히고 나서 그녀의 다이어리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만 했겠죠. 그냥 생각만 했을 텐데 점차 이제 일기를 쓰면서 이 살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캐롤라인의 엄마 게일은 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우울증도 심한 것 같고 뭔가 행동이 조금 많이 이상하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 게일은 앞집에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가서 자신의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대요. 그때 막 울면서 엘리자베스 어깨에 막 기대가지고 펑펑 울면서 내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때 그러면 딸을 데리고 어디 치료를 받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했는데 게일은 딸 캐롤라인이 아무 데도 가기 싫어한다며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캐롤라인의 집착은 점점점 심해졌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캐롤라인을 관찰하는 데 썼습니다. 문만 열면 앞집에 있으니까 이제 문 열고 몰래 관찰하기도 했고요. 그녀의 사진이나 그녀의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날은 레이첼에게 레이첼 나 학교 숙제해야 되는데 사진이 좀 필요해. 너가 모델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설득을 해서 그녀의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자기 방에다가 쫙 붙여놨어요. 이런 관계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레이첼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캐롤라인은 더 이상 레이첼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면 그런 살인을 해야겠다, 그녀를 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없어져야 되는데 캐롤라인은 오히려 더 집착했다고 해요.
캐롤라인이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이런 살해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캐롤라인은 파란이라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해서 혼자 살게 됐어요. 그때 그녀는 뭐 직장을 얻거나 대학에 지원을 하거나 뭐 자신을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모든 시간을 레이첼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페르소나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캐롤라인은 무의식 중에서도, 그러니까 레이첼을 생각할 때도 레이첼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항상 그녀를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뭔가 약간 일종의 과업인 거죠.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업. 어떻게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서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캐롤라인은 사건이 있기 2달 전인 1월에 레이첼에게 $100를 벌 수 있는 모델 일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당시 레이첼이 엄마한테 이 알바에 대해 물어봤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자 이제 거절을 했겠죠. 그러자 3월에 다시 요청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캐롤라인은 레이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레이첼, 이 알바 우리끼리 하는 비밀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너 남친이나 엄마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꿀자리인데 다른 사람들이 알면 피곤해져.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레이첼이 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알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누가 알려준 건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건이 있던 날 레이첼은 학교를 마치고 트램역에 캐롤라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캐롤라인은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서 몇 가지 요가 동작을 시켜요. 이렇게 눈을 감고 앉아있던 레이첼을 뒤에서 공격해서 목 졸라 살해합니다. 레이첼은 캐롤라인이 자신을 왜 죽이고 싶어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집 언니, 그게 다였던 거죠. 하지만 캐롤라인은 레이첼을 봤던 순간부터 그녀를 살해할 엄청난 계획을 갖고 살아왔던 거예요. 경찰은 레이첼의 마지막 목격자 앨리센이 몽타주를 다 그리자 그제서야 레이첼의 휴대폰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러자 실종된 날 통화한 사람 중에는 캐롤라인이 있었어요. 이때는 레이첼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찰이 캐롤라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렸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가지고 다시 와서 그녀의 집 문을 강제로 열었어요. 그러자 그 안에는 레이첼은 없었고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캐롤라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경찰이 레이첼이 어디 있냐고 묻자 제가 죽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었던 것인지 믿기 싫었던 건지 정말 죽였어? 정말 네가 죽였어? 라고 여러 차례 물어봐요. 그러자 레이첼은 구체적으로 그녀의 가족 그 사유지가 있는 땅에 레이첼을 묻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녀가 묻혔다는 곳은 캐롤라인이 애완견이 죽었을 때 묻었던 그 땅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은 되게 무덤덤해 보였다고 해요. 울거나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는 표정은 전혀 없었고요.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던 건지 그냥 덤덤하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녀의 아파트를 수색하자 그 안에는 레이첼의 사진이 잔뜩 있었고 그녀의 일기장에는 오직 어떻게 레이첼을 죽일지에 대해서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구한 건지 레이첼의 출생증명서의 사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레이첼을 죽인 뒤에 그녀의 삶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멜버른에서 70km 떨어진 한 시골 마을에서 레이첼의 시신이 발견되었고요. 그녀의 시신은 상당히 허술하게 묻혀 있었고 이미 부패가 많이 시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캐롤라인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경찰서에 구속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그녀는 입을 꾹 다뭅니다. 마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경찰은 그녀가 사이코패스거나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정말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런 페르소나에 사로잡혀서 내가 반드시 레이첼을 죽여야 한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평범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미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캐롤라인은 법정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범수로 수감 생활을 잘 하면서 2015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이때 캐롤라인의 나이가 35살이었어요. 레이첼은 꿈 많고 예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젊은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캐롤라인은 정작 35의 나이에 사회로 나와서 지금도 호주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